여름날 한낮의 따가운 햇살 아래 도시 중심의 번화한 거리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박민호는 도시에서 가장 큰 통신회사 본사 건물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문 위에 반짝이는 로고에 고정되어 있었다. 얼룩덜룩한 낡은 천 가방은 마치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한 부분인 양어깨에 조용히 얹혀 있었다. 빛바랜 옷, 달아빠진 고무 슬리퍼, 빗질하지 않은 백발은 그를 호화로운 통신회사에 들어갈 고객이라기보다는 지친 노동자가 쉴 곳을 찾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박민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투명한 유리문을 통해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드나드는 모습을 쫓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서 가볍지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마치 인생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한숨이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걸음을 옮겼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춰요. 당신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젊은 경비원 지훈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박민호의 남루한 옷차림을 훑어보는 지훈의 눈빛은 더욱 단호해 보였다. 여긴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지훈은 경멸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지사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피곤함이 묻어났다. 지훈은 비웃었다. 그 웃음은 유머라기보다는 모욕에 가까웠다. 농담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사장님과 약속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처에 있던 고객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박민호는 여전히 침착했고 그의 눈빛은 단호하게 빛났다. 제 이름은 박민호입니다. 그가 말했다. 전화로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지훈이 대답하려는 순간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 무슨 일이죠? 정장을 차려입은 여자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로비 매니저인 은지였다. 그녀는 박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 사람이 지사장님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지훈은 상사의 지지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손님, 여기는 통신회사이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곳이 아닙니다. 은지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회단체에 가보세요. 박민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젊은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은지 씨, 저는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약속한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최진우 지사장이 제가 맡긴 걸 알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은지는 움찔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그녀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계단에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와 긴장된 분위기를 깼다.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지? 중년 남자가 고급 양복을 입고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시선은 군중을 훑다가 박민호에게 멈췄다. 그 순간 지사 최진우의 안색이 급격히 변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계단 난간을 꽉 쥐었다. 박민호 회장님. 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오랜만이군, 최 지사장. 최진우는 당황하며 계단을 뛰어내려와 은지와 지훈의 놀란 눈길을 무시한 채 박민호를 맞이했다. 안으로 드시죠, 박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오해가 생겨서. 최진우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직접 박민호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지훈과 은지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왜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지사장을 이토록 쩔쩔매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박민호는 은지와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미소는 온화했지만
의미심장했다. 두 분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허공에 울려 퍼졌고 은지의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을 남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민호와 최진우는 통신회사의 최상층,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들어섰다. 밖의 번잡함,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최진우의 집무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박민호의 등장이 차가운 바람을 몰고 온 듯했다. 자신감 넘치고 권위적인 최진우는 이제 움츠러든 것처럼 보였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어 박민호를 안으로 안내하고 밖에 호기심 어린 시선을 차단하듯 문을 닫았다. 박민호는 최진우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최진우는 물컵을 만지작거렸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물이 밖으로 넘쳐흘렀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릿속에 엉켜있는 생각들을 정리하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마침내 최진우가 입을 열었다. 박 회장님, 정말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죽은 줄 알았다고 박민호가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최진우를 꿰뚫었다. 그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 최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지만 공포에 질린 눈빛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 당시 상황이 매우 어려웠고 저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민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라곤 전혀 없었다. 내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를 빼앗고 배신한 걸 그렇게 변명하는 건가? 아니면 지난 15년 동안 내가 밝혀낸 불법 거래, 횡령한 돈을 정당화하려는 건가? 최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앞에 앉은 남자의 시선을 피했다. 박민호는 낡은 천 가방을 천천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모든 행동은 느렸지만 단호했고 마치 말없는 고발장과 같았다. 가방에서 그는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그 안에 적힌 글자는 처음 인쇄된 날처럼 선명했다. 이것은 제가 지난 15년 동안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박민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묻혀있던 과거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청구서, 회의록, 은행거래 내역, 모든 것이 자네들을 가리키고 있네.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를 제거하고 내 주식을 가로채고 심지어 가짜 거래를 만들어 나를 파산 직전까지 몰아가는 음모에 가담했어. 최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였다. 마치 박민호의 말이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다. 방 안의 공기는 멎은 듯했고 박민호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내가 떠났을 때 박민호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다. 자네들은 내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영원히 짓밟을 것이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자네들은 틀렸어. 15년이 걸렸지만 나는 모든 것을 알아냈네. 그리고 오늘 나는 공개적인 대지를 원하네. 관련된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어. 최진우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박민호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인생 15년을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내 명예, 내 자존심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 최 이사, 나는 돈이 필요 없어. 나는 정의를 원해.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최진우를 떨게 했다. 그는 거의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회장님, 제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이틀 주지. 박민호가 말하며 일어섰다. 전체 이사회와의 회의를 기다리겠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이 진실을 밝힐 거야.
최진우는 박민호를 문 밖까지 배웅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민호의 모습이 문 뒤로 사라지자 최진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이제 그 어떤 것도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밖에는 여전히 은지와 지훈이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놀라움과 후회가 뒤섞인 묘한 눈빛으로 박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민호는 그들 곁을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담담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은 대개 실수에서 비롯됐다. 자네들이 그 점을 기억하기 바라네. 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지훈 역시 아무 말 없이 박민호의 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민호는 번잡한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다. 그가 리더였던 시절, 동료들과 열정적으로 회의하던 날들, 그리고 배신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까지. 그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를 태우는 불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었다. 그날 그는 외롭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넓은 회의실 안,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이 반짝이는 갈색 나무 테이블에 반사되어 장엄하면서도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권위적인 얼굴에는 이제 걱정이 역력했다. 그들은 서로를 훔쳐보며 마치 끔찍한 일이 닥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테이블 맨 앞에는 그룹의 현 회장인 김태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총지배인 이병헌이 앞에 놓인 서류를 계속 뒤적거렸지만 어느 페이지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마침내 김태성이 침묵을 깼다. 최 이사, 확실한가? 이 일은 정말 믿기 어렵고. 테이블 한쪽에 앉은 최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회장님,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박민호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돌아오셨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았고 당혹감이 방 안에 퍼졌다. 이병헌은 눈살을 찌푸리며 서류를 내려놓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분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죠? 제 말은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그분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최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분은 돌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거래와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그분은 이사회 전원과 대지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해졌다. 김태성은 의자의 등을 기대고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마치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듯했다. 박민호 회장은 한때 헌신적인 공동 창업자였고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고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택했지. 김태성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열렸다. 박민호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차분했지만 방 안을 얼어붙게 만드는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내가 나타나서 놀라셨습니까? 박민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험이 있었고 방 안에 있는 누구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김태성의 맞은편 빈 의자로 천천히 걸어가 권유도 없이 의자를 빼고
앉았다. 낡은 천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는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의 모든 행동에 쏠렸다. 마치 그 행동들이 그들이 영원히 묻어두고 싶었던 비밀을 여는 열쇠인 것처럼. 나는 한때 이 회사가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박민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이 회사를 무에서부터 만들기 위해 내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이 가족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기적인 계산, 불법 거래, 배신이 난무하는 놀이터로 만들었지요. 김태성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박 회장, 자네의 심정은 이해. 하지만 우리가 한 모든 일은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어. 자네도 그 당시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야. 회사를 구해. 박민호는 비웃었다. 나를 쫓아내고 가짜 죽음을 꾸며 내 주식을 가로채고 투자기금에서 수백만 달러를 횡령하면서 말인가. 당신들은 내가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그 말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몇몇은 고개를 숙인 채 박민호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이병헌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도전적으로 말했다. 이 자료들은 조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누명을 씌우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박민호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변명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고받은 이메일, 비밀 회의록, 그리고 당신들이 숨기려 했던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든 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러 온 것입니다. 방 안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처음부터 계속 떨고 있던 최진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공개하지 말아 주십시오. 박민호는 최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잠시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최후의 선고와도 같았다. 용서는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네. 자네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박민호가 일어섰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는 문 밖으로 걸어나갔고 한때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자들은 이제 진실 앞에 두려워하는 겁쟁이로 전락해 있었다. 복도에서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은지와 지훈을 보았다. 은지는 부끄러움과 후회로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드릴 말씀이 사과밖에 없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회장님을 판단한 제 잘못이었습니다. 박민호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이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걸어 나갔다. 복도 밖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그의 모습을 비추었고 강인하고 단호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은 듯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의가 차올랐다.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금융계는 방금 발표된 정보폭탄으로 인해 터질 듯한 분위기였다. 모든 신문은 한때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통신회사의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을 일제히 보도했고
그 안에 쌓여있던 비리를 고발했다. 잊혀졌던 창립자 박민호의 사진이 이제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배신당하고 15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으며 정의를 되찾기 위한 그의 여정은 모든 곳에서 회자되는 뜨거운 주제가 되었다. 통신회사 본사 건물은 혼란에 휩싸였다. 경찰차들이 도로 양쪽에 주차되었고 수사관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수많은 서류와 파일을 압수해갔다. 김태성, 이병헌, 그리고 다른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끌려갔다. 한때 거만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창백했고 모든 카메라 렌즈를 피하려는 듯 눈을 돌렸다. 한때 거대한 제국을 지배했던 그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심판대 앞에 서 있었다. 작은 길모퉁이, 소박한 카페에서 박민호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궁핍해서가 아니라 가장 힘든 시절을 견뎌낸 사람의 습관이었기 때문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향긋한 냄새가 아침 햇살과 어우러져 퍼졌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의기양양함이나 오만함은 없었고 오직 평온함과 안도감만이 가득했다. 마치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은지가 들어왔다. 젊은 아가씨는 더 이상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당황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 오늘은 은지가 더 성숙해 보였고 그녀의 눈빛은 결의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박민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회장,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이내 엷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같이 앉아도 될까? 박민호는 인자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아가씨. 은지는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하려는 듯 두 손을 깍지 낀 채였다. 저는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큰 교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박민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온화하게 빛났다. 교훈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것이라네. 은지, 자네 스스로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회장님은 제가 회장님께 했던 행동에 대해 화나지 않으세요? 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분노는 우리를 지치게 할 뿐이라네. 은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실수를 바로잡는 방법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젊은 아가씨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더 할 말이 있는 듯 반짝였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에 퍼지는 안도감을 조용히 느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3구역의 작지만 정돈된 사무실에서 박민호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있었다. 그의 뒤쪽 벽에는 신성통신, 진정한 가치가 존중받는 곳 이라는 문구가 심플한 흰색 바탕 위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은지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딱딱한 정장을 입은 당황한 젊은 아가씨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인 모습이었다. 회장님, 은지가 이제는 더 친근한 호칭이 익숙한 듯 말했다. 새 프로젝트 계획서입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은지. 그동안 정말 잘해주었어. 은지는 얼굴을 붉혔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회장님께 배우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은지.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은지는 자리에 앉았.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빛났다. 박민호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그녀를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이 회사를 다시 시작했을 때 나는 그저 내가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것임을 깨달았어.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집중했다. 박민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실했다. 나는 재정적으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가 존중받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네. 그리고 나는 자네, 은지가 그 여정의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 은지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장님, 저는 자네를 회사의 인사부장으로 임명하고 싶네. 박민호가 말했다. 그의 눈빛은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자네는 그동안 많이 성장했고 나는 자네가 회사의 모든 직원이 공정하고 존중받도록 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믿네. 은지는 그 자리에 앉아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책임입니다. 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빛이 밝게 빛났다. 나이가 능력의 척도는 아니라네, 은지. 나는 그동안 자네를 지켜보았어. 자네는 내가 찾고 있던 연민, 결단력, 배우려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자네가 잘 해낼 것이라 믿어.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박민호가 자신에게 준 신뢰를 느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밝게 빛났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박민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그럴 줄 알았네. 자, 이제 자네 팀원들에게 이 새로운 자리에 대해 알리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은지는 결의에 찬 마음으로 방을 나섰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진정한 가치를 세울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1년 후 신성통신은 업계에서 빛나는 이름이 되었다. 회사는 재정적으로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 모델로도 유명해졌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민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황금빛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정점에서 나락으로 그리고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일어섰던 여정을 회상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가장 힘든 시절에 항상 그의 곁을 지켜준 가족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 모든 일,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이 그들과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고 그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노숙자를 돕는 프로그램에 대한 회사의 지원을 요청하는 자선단체의 전화였다. 전화를 끊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조용한 기쁨이 차올랐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다. 단지 성공적인 기업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였다.